지난 시간에 이어서 리얼타임 시스템 분석 그 두 번째 파트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운 것은 리얼타임 시스템 분석의 기본적인 내용이었죠. 리얼타임 시스템의 분석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떠한 타임 리퀘어먼트를 개런티할 수 있도록 만족시킬 수 있도록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시스템을 피어리틱하게 만들면서 그리고 태스크들을 피어리틱하게 만들면서 어떠한 바운드 내에서 태스크들이 어떠한 일을 끝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기본적인 메커니즘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 가운데 하나가 스케줄러빌리티였죠. 스케줄링 가능성, 스케줄러빌리티는 주어진 모든 태스크들이 데드라인 안에 주어진 시간 안에 자신의 모든 일을 끝내야 된다는 성질을 의미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스케줄러빌리티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했던 것이 옵티멀한 것이었죠. 옵티멀한 걸 얘기 나올 때 우리가 뭐를 얘기했었는가 하면 어떠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A라는 게 있으면 그것이 다른 모든 스케줄러보다 스케줄러만큼 좋다는 의미를 정의했었습니다. 달리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어떠한 클래스 내에 어떤 스케줄러 A가 있고 또 B와 C가 있을 때 BC가 만드는 모든 스케줄을 A가 만들 수 있으면, 다시 말해서 BC가 할 수 있는 모든 스케줄링을 A가 할 수 있으면 그것은 A를 옵티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옵티멀하다는 의미는 우리가 클래스 내에 3개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B와 C가 하는 모든 것을 A가 할 수 있으면 B가 하는 것은 C가 못할 수도 있고요. 또 C가 하는 것을 B는 못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A는 B가 C가 하는 모든 스케줄링을 다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는 A를 옵티멀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가 실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Cyclic Executives, 그 다음에 Earliest Deadline First, 그리고 Rate Monotonic 이 3개를 고려할 텐데요. 이것들은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어떤 리얼타임 스케줄링 또 서버 피지컬 시스템을 공부하시면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각각을 한번 뜯어보기 전에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되는가 하면 실제로 리얼타임 시스템이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과 함께 어떻게 동작하는지를 좀 이해해 봐야 되는데요. 그래서 몇 개의 슬라이드를 준비했는데 그에 앞서 보시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공부하면서 어떤 스태틱 스케줄링 그리고 다이내믹 스케줄링을 배웠고요. 또 priority driven, 또 quality driven, 또 static priority, dynamic priority를 배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스태틱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오프라인 상에서 스케줄링을 다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들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배우는 것 가운데에서 그 사이클릭 이그제큐티브가 바로 이 스태틱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속하는 것이고요. 또 프라이어티 드리븐 알고리즘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프라이어티 드리븐이 있고 퀄리티 드리븐이 있는데 퀄리티 드리븐이라는 것은 어떤 건가 하면은 어떤 시간과는 관련이 없이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아니면 이것이 덜 중요한 것이다를 오프라인 상에서 어떤 사용자가 정하게 됩니다. 그러한 것에 따라서 이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혹은 먼저 실행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프라이어티 드리븐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그 각각의 태스크가 어떠한 오더를 가지고 그 프라이어티를 갖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특히 스태틱 프라이어티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오프라인 상에서 이미 누가 어떠한 프라이어티를 갖는지를 미리 알고 있습니다. 미리 알고 있고요. 하지만 다이내믹 프라이어티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사실은 실행할 때 그런 프라이어티가 정해집니다. 따라서 뒤에 살펴보시겠지만 다이내믹 프라이어티 알고리즘이 훨씬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구현하기는 조금 더 어렵겠죠. 하지만 스태틱 프라이어티 알고리즘은 다이내믹 프라이어티 스케줄링 알고리즘보다는 덜 효율적이지만 하지만 구현하기는 좀 쉽습니다.
그래서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여러 가지 특징을 좀 알아두시라는 것이고요. 그래서 스태틱 스케줄링 무엇이라고요? 오프라인상에서 이미 모든 스케줄이 정해진 것이죠. 그리고 프라이어티 드리븐 스케줄링 알고리즘 중에서 스태틱 프라이어티는 프라이어티가 미리 정해진 것이고, 또 다이나믹 프라이어티는 자, 실행할 때 프라이어티가 어떤 오더가 실행 순서가 정해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이제 그 리얼타임 시스템을 개발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되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인데, 그에 앞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에 대한 간단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기본적으로 여러분의 컴퓨터 시스템, 하드웨어 시스템, 그런 여러 가지 하드웨어 시스템의 컴포넌트들이 있는데, 그런 컴포넌트들을 우리는 소위 말해서 리소스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해서 컴퓨테이션 리소스라고 부르는 것이죠. 컴퓨테이션 리소스 말고 또 커뮤니케이션 리소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네트워크 카드 같은 경우에는 여러 패킷들을 여러분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자원화돼서 여러분께서 그것을 익스플로이트, 사용해서 어떠한 컴퓨테이션을 수행하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컴퓨터는 오퍼레이팅 시스템 입장에서는 그냥 어떠한 리소스들의 집합입니다. 그리고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그 리소스들을 효율적으로 관리함으로써 많은 일을 빠른 시간 내에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의 하는 일입니다.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개발될 때에는 일반적으로 어떤 식이었는가 하면 사실 프로그래머들이 프로그래밍을 쭉 해오는데 실제로 뭐라고 그러죠?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리지는 않습니다. 대신 무엇이 많이 걸리는가 하면 어떠한 카드를 읽어가지고 어떤 프로그램을 읽고 또 그것을 출력하는 것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든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 CPU가 노는 시간을 CPU가 노는 시간을 가능하면 줄이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자, 여러 태스크들을 달리 말하면 동시에, 사실 정확히 말해서 동시에는 아니고요. 서로 번갈아 가면서 빠른 시간, 짧은 시간 내에 많은 일을 수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어떠한 자원 관리하는 역할을 하는 그러한 메커니즘을 가리키는 것이고요. 주로 이제 CPU라든가 메모리라든가 네트워크라든가 뭐 그런 것들을 관리하는 그러한 매니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입니다. 자,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우리가 가만히 뜯어보면요, 아래와 같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유저 어플리케이션이 있죠. 여러분께서 헬로 월드를 만드시던 어떠한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플리케이션을 만드시던 유저 애플리케이션으로서 유저 모드에서 여기서는 유저 모드에서 실행하게 됩니다. 그러면 유저 모드 말고 그 시스템에 돌아가는 모드도 있겠죠. 그걸 소위 말해서 우리는 커널 모드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애플리케이션이 유저 레벨에서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을 돌릴 수도 있고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헬로 월드처럼 프린트F를 한다든가 아니면 어떠한 키보드에서 뭘 읽어온다든가 할 때, 자, 그때부터는 뭘 사용하게 되죠? 컴퓨터 내에 있는 어떠한 리소스, 다시 말해서 키보드라는 리소스, 그리고 어쩌면 스크린이라는 리소스를 사용해야 할 겁니다. 자, 그때는 누굴 통해서 하게 되는가 하면 바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통해서 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유저 어플리케이션에서 자, printf라든가 아니면 scanf처럼 입력을 담당할 때에는 뭘 사용하는가 하면 자, 시스템 라이브러리, 시스템 콜을 사용하는 것이죠. 그럼 이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돌아가면서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를 사용해서 실제로 프로세스 매니저를 하게 됩니다. 자, 이때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여러분의 프로세서가 있어요. 여러분의 프로세서가 있고요. 아니면 다른 사람의 프로세서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2번이라고 할게요. 여러분은 벌써 1번이고요. 그러면 여러분의 애플리케이션이 막 돌아가다가 시스템 콜을 합니다. 시스템 콜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실제로 이 프로세서가 시스템 콜을 할 때 입력하고 아웃풋 하는 것이 사실은 CPU 입장에서는 엄청나게 느린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 자, 잠시 그동안 그 CPU를 누구에게 빌려주는가 하면 유저 2에게 양보를 해줍니다. 그러면 유저 2 프로세서는 자, CPU를 잡아서 실행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프로세서 1에 대한 서비스, 이를테면 IO 서비스가 끝났으면은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이제 유저 1이 신청한 IO 서비스가 끝났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가 하면 전체 시스템을 인터럽트를 걸어서 정지시킵니다. 그래서 돌아가던 유저 2의 프로세서가 스탑하게 되는 것이죠. 스탑하게 됩니다. 자, 스탑한다면 어떡하죠? 자, 유저 1에게 그 IO를 통해서 얻어온 데이터 아니면 입력 받은 데이터 혹은 출력한 결과 값을 어떻게 하는가 하면 유저에게 전달해 주고 둘 간의 어떠한 스케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유저 1의 프로세서가 먼저 스케줄링 되어야 된다고 하면 유저 1을 돌리게 되겠고요. 유저 2가 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고 긴급하다고 하면 유저 2를 계속해서 실행하겠죠. 다시 말해서 자, 유저 애플리케이션이 어떠한 시스템 콜을 하면 커널 모드에서 그 유저의 애플리케이션 어떤 시스템 콜을 처리하고 처리된 결과를 어떻게 하는가 하면 돌려주게 되겠죠. 그럼 돌려주기 전에 자, IO를 막 실행하고 있으면 CPU는 놀기 때문에 바로 다른 프로세서를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IO가 끝났으면 자, 다른 어떤 특정한 프로세서의 IO가 끝났으면 자, 커널은 이제 IO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서비스를 돌려줘야 할 책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 IO를 신청한 프로세서에게 그 IO 결과를 돌려주기 위해서 전체 시스템을 스탑시킵니다. 그것을 소위 말해서 interrupt라고 부르는 거죠. 자, interrupt가 걸리면 시스템이 정지하게 되죠. 그리고 IO 된 결과, 그러니까 입력된 결과 혹은 출력된 결과를 사용자 프로세서에게 전달해 주고 난 다음에 뭐 해야 되는가 하면 이제 CPU를 누가 돌려야 할지 누가 차지할지를 결정하게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하면 스케줄링이라고 부릅니다. 자, 그런 스케줄링을 통해서 원래 돌아가고 있던 프로세서가 돌아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IO를 처리받은, 그러니까 처리된 IO를 입력받은 그런 프로세서가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커널 모드에서 혹은 유저 모드에서 동작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보시면 오퍼레이팅 시스템을 보시면 자, 여기 보시면 그 시스템 콜 인터페이스가 있고요. 프로세스 매니저가 있죠. 메모리를 매니저할 수 있고요. 또 태스크 매니저라고 해서 실제로 프로세서 관리하는 겁니다. 이것이 태스크 매니저라고 볼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네트워크 매니저가 있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OS는 이렇게 메모리를 관리하는 컴포넌트, 프로세서를 관리하는 컴포넌트, 그리고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컴포넌트들이 있습니다. 또한 보통 파일 시스템도 같이 오퍼레이팅 시스템이 관리하죠. 파일 시스템은 무엇인가 하면 실제로 하드디스크를 관리하는 방법 혹은 메모리를 관리하는 방법 아니면 어떤 IO를 처리하는 어떠한 그 객체를 관리하는 방법을 모아놓은 시스템이 바로 파일 시스템입니다. 버퍼가 있을 수도 있겠고요. 다양한 파일 시스템의 어떤 구조를 통해서 메모리나 아니면 하드디스크를 관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하드웨어 레벨에서 CPU도 있고 또 메모리도 있고 다양한 디바이스에 존재하는 것이죠. 이것이 뭐 IO를 일으킬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OS는 바로 요만큼이 우리가 소위 말해서 OS라고 부르는 놈이고요. 자, 만약에 이것이 RT가 붙으면, RTOS가 붙으면 기본적으로 어떤 메커니즘이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가 하면 우선순위를 가지고 태스크를 실행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들어가면 그때부터 RTOS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적인 관리, 시간 관리를 하는 컴포넌트도 있어야 되고 또 시간 관리하는 컴포넌트 외에 또 프라이어티를 관리하는 컴포넌트도 있어야겠지만 기본적으로 RTOS라 함은 시간을 잘 관리하는 메커니즘 그리고 또 하나 프로세스를 어떤 우선순위에 따라 관리하는 그런 메커니즘을 가져야만 그것을 리얼타임 OS 혹은 리얼타임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자, 요 그림은 앞서 설명드린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사용자 모드에서 프로세스가 막 돌아가다가 시스템 콜을 하죠. 시스템 콜을 하면 커널 모드로 돌아갔다가 다시 유저 모드로 돌아가는 거죠. 자, 요 유저 모드일 때 이 경우에는 프로세서 1이 돌아가고 이 경우에는 프로세서 2가 돌아갈 수도 있고요. 다시 이 경우에 프로세서 1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그런 일이 벌어지죠? 자, 만약에 프로세서 1이 IO를 신청했으면 자, 커널 모드에서 그 IO를 신청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그 프로세서 1은 잠시 IO를 기다리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누구에게 CPU를 양보하는가 하면 P2에게, 프로세서 2에게 양보하는 것이죠. 그럼 프로세서 2는 막 돌아가고 있어요. 이제 프로세서 1이 신청한 어떤 IO가 끝났다고 가정을 하면 커널은 시스템에게 어떤 명령, 그러니까 인터럽트를 걸겠죠. 그럼 다시 커널 모드로 왔다가 다시 어떻게 하죠? 자, IO가 처리됐기 때문에 IO를 요청한 프로세서에게 데이터를 전달해 주고 자, 프로세서 1이나 프로세서 2 중에 하나를 다시 실행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다이어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커널 모드 아래에는 여기 하드웨어 자원들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기본적으로 오퍼레이팅 시스템은 하드웨어를 관리하는 여러 가지 매니저가 모인 그러한 어떠한 시스템이다라고 생각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매니저, 메모리 매니저, 태스크 매니저, 네트워크 매니저 이런 세 개의 대표적인 프로세스 매니저먼트가 있는 것이고요. 또 하나가 뭔가 하면은 파일 시스템 매니지먼트, 파일 시스템을 관리하는 그러한 컴포넌트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유저 모드와 커널 모드가 있다는 것이고 유저 모드에서는 실제로 애플리케이션이 돌아가는 것이고 커널 모드에서는 커널이 돌아가는 겁니다. 자, 근데 실제로 CPU도 커널 모드나 아니면 유저 모드에 따라 동작을 달리 합니다. CPU는 비록 하나이지만 그래서 유저 모드일 때 돌아가는 CPU 모드 그리고 커널 모드일 때 돌아가는 커널 CPU 모드가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태스크의 비헤비어를 좀 정리해 볼까요? 앞서 우리가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그러한 커널 입장에서 보기에 애플리케이션을 실행하는 어떠한 객체를 태스크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태스크의 비헤비어는 아래와 같이 정리될 수 있습니다. 우선 사용자의 애플리케이션이 이 태스크로 생성되지 않았으면 다시 말해서 커널 입장에서 어떤 애플리케이션이 생성되지 않았으면 소위 말해서 dormant 혹은 dead 상태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dormant로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그냥 P1과 P2가 돌겠다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P1과 P2가 모두 생성이 돼서 ready로 갔습니다. 이 ready라는 의미는 뭔가 하면 자, 이 두 개의 프로세스는 CPU가 available 하기를 다시 말해서 CPU의 사용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CPU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둘 중에 CPU가 놀고 있다고 하면 둘 중에 하나를 커널 디스패치를 통해서 러닝으로 보내겠죠. 여기서는 그냥 P1을 보낸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럼 이게 사라지겠습니다. P1이 CPU를 사용하게끔 스케줄링을 한 것이죠. 그런데 P1이 어떤 시스템 콜을 합니다. 시스템 콜을 하는데 커널이 보기에 이 시스템 콜은 시간이 걸려요. 이를테면 키보드에서 뭘 읽어온다든가 아니면 다른 디바이스로부터 뭘 읽어와야 되는 것처럼 시간이 걸립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 P1을 자 CPU에서 내보내고요. 그 다음에 얘를 어디로 보내는가 하면 자 이렇게 여기 웨이트 리스트로 보냅니다. 웨이트 상태로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넌 기다려야 돼. 그런 의미입니다.
너는 IO를 기다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프로세서는 어떠한 이벤트를 기다리는 그러한 프로세스들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때에 CPU는 절대로 놀고 있으면 안 돼요. 심지어 아이들, 그러니까 아무 일도 하지 않은 태스크라도 돌고 있어야 됩니다. 따라서 P1이 일로 쫓겨났으니까 당연히 지금 레디 상태에 있는 P2를 이쪽에 올리려고 하겠죠. 이렇게 P2가 스케줄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P1이 필요로 한 IO 끝났어요. 그래서 리소스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커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P1한테 너 이제 네가 필요로 하는 서비스가 끝났어. 너 실행할 수 있어. CPU를 사용해서 계속 실행을 이어나갈 수 있어 라고 시그널을 보냅니다. 그러면 이 P1은 다시 ready 상태로 오고요. 자, 이 시그널과 동시에 뭐가 오는가 하면은 자, 실제로 러닝 되고 있던 프로세서가 이쪽으로 다시 몰립니다. 그래서 러닝 되고 있던 것이 자, 이 P1을 위해서 어떠한 시그널을 커널이 보내면 러닝 중에 있던 이 프로세스도 역시 레디 상태로 옵니다. 그래서 P1과 P2가 다시 레디 상태로 온 것이죠. 그래서 둘 중에 스케줄링을 해서 자, P1을 도로 실행시키던 아니면 P2를 실행이 계속해 나가던 실행이 스케줄링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그냥 P1이 다시 실행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P1이 실행이 모두 끝나면은 어떻게 되죠? 자, 실행이 끝나면은 자동으로 사라지게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고요. 끝나면 이제 레디 상태에 있던 나머지 프로세스들이 다시 이렇게 올라와서 실행이 되게 되는 것이죠. 아래에 보시면 여기 시스템 콜을 하더라도 뭐 타이머를 실행시키건 다른 프로세서를 다시 만들던 어떤 시그널을 보내던 실제로 커널에 보기에 웨이트로 보내지 않아도 될 그러한 시스템 콜이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웨이트가 필요로 한 그런 시스템 콜이 있다면 그 프로세서를 웨이팅으로 보내겠죠. 그리고 자, 이러한 프로세서가 막 실행 중일 때라도 자, 어떠한 시스템 콜들은 이를테면 자, 다른 프로세서를 위한 어떠한 서비스가 끝났어요. 그러면 원래 CPU를 사용하던 프로세서를 레디를 만들겠죠. 그때 이제 이쪽으로 오게 됩니다. 이쪽으로 와서 새로운 스케줄링을 기다리게 되겠습니다. 자, 이 다이어그램은 OS를 배울 때 매우 중요한 실제로 별 5개짜리 아주 중요한 그러한 다이어그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반드시 이해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앞서 어떠한 태스크가 그 커널에게 내가 필요로 한 리소스가 있어, 아니면 내가 IO가 필요해, 내가 시스템의 하드웨어에 어떠한 그 입력을 받아야 돼 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러면 하는 일이 뭔가 하면은 자, 시스템에게 인터럽트를 겁니다. 아니면 시스템 콜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태스크는 만약에 웨이팅이 필요하다는 그러한 시스템 콜이라면 웨이트 상태로 들어갈 겁니다. 다른 태스크가, 다른 프로세서가 CPU를 사용하겠죠. 자,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하드웨어로부터 뭐가 오는가 하면은 이제 어떤 서비스가 끝났다는 메시지가 OS가 옵니다. 바로 그때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입니다. 하드웨어가 자, OS에게 어떠한 콜을 하는 거죠. 소위 말해서 인터럽트라고 부르는데, 자, 인터럽트를 걸면 OS는 자기에게 뭔가 필요로 한 것이 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보통 하드웨어 인터럽트가 있고 소프트웨어 인터럽트 따로 있습니다. 보통 시스템 콜을 소프트웨어 인터럽트라고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자, 이런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OS는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을 실행합니다. 자, 이것을 소위 말해서 ISL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하드웨어에게서 온 여러 가지 메시지를 처리하거나 하드웨어에게서 온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다른 소프트웨어에서 온 메시지를 처리해서 어떻게 하죠? 이러한 처리된 어떤 서비스의 결과를 필요로 하는 태스크들에게 그러한 결과를 넘겨줍니다. 그것들이 주로 ISR에서 하는 일입니다. 인터넷 서비스 루틴에서 하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그림을 보시면 태스크 1이 실행하고 있다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인터럽트 발생합니다. 그래서 ISR이 돌죠.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돌고, 그 다음에 돈과 동시에 ISR이 끝나면, 인터럽트 서비스 루틴이 끝나면은 커널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 ISR은 태스크 1을 위한 것이 아니라 태스크 2를 위한 것이에요. 그리고 태스크 1보다 태스크 2가 더 급한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태스크 2를 먼저 실행시키겠죠. 자, 그런 서비스가 끝난 다음에 태스크 2가 끝나면은 그제서 태스크 1이 자신의 일을 재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ISR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드웨어에서 오던 소프트웨어에서 오던 어떤 인터럽트를 처리하는 루틴이고, 그 루틴과 동시에 그 루틴이 끝나면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태스크를 수행할 것인지를 고르는 작업, 다시 말해서 태스크 스케줄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태스크 스케줄링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이를테면 태스크가 어떠한 IO를 하면서 웨이트 상태로 갈 때, 웨이트로 갔으면은 러닝 상태로 만들어줘야 할 태스크가 필요하겠죠. 그때 이제 레디 상태인 태스크들 중에 하나를 스케줄링하게 되겠고요. 또 외부에서 하드웨어에서 어떤 인터럽트가 오면, 커널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하드웨어에서 온 서비스를 처리함과 동시에 그것이 끝나면은 이제 어떤 웨이트 상태에 있던 것들을 깨워줄 수도 있겠고, 그러면 깨워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죠? 원래 러닝 상태에 있던 태스크들이 다시 레디 상태로 오고, 결과적으로 거기서 스케줄링이 다시 일어나면서 필요로 한 CPU가 우선적으로 할당되어야 할 그러한 태스크에게 CPU 권한이 넘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좀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선 OS가 뭐 하는 것이죠? OS는 기본적으로 하드웨어 리소스 매니저이죠. 물론 소프트웨어 리소스를 매니지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테면 여러분 소프트웨어 리소스라고 하면 어떤 데이터도 있을 수 있겠고요. 또 어떠한 권한일 수도 있습니다. 세마포를 사용하는 권한, 메시지 큐를 사용하는 권한, 아니면 메일박스를 사용하는 권한, 그런 것들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OS는 기본적으로 어떠한 유저 모드하고, 그리고 커널 모드를 가지고 있어서, 각각의 하는 일이 다르죠. 주로 커널 모드에서는 시스템의 리소스를 매니지먼트하는 역할, 그리고 유저 모드에서는 애플리케이션을 실제로 실행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이 태스크 매니저입니다. 태스크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여러 개의 태스크가 동시에 돌아가면서 CPU나 다양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하는 것이죠. 태스크 매니저는 기본적으로 태스크를 만들고, 태스크를 죽이고, 태스크를 실행시키는 어떤 태스크의 어떤 라이프 사이클을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프로세서는 유저 모드로 돌았다가 또 CPU, 그러니까 시스템 콜을 통해서 시스템 자원을 신청하기 위해서 커널 모드로 갔다가, 아니면 커널 모드 같은 경우에는 IO가 디바이스가 인터럽트를 걸면 프로세서는 커널 모드로 실행하겠죠. 왜냐하면 커널 모드가 그런 어떠한 디바이스의 시스템, 그러니까 서비스를 처리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는 커널 모드로 실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커널 모드가 끝나면 항상 무엇이 일어난다고요? 바로 스케줄링, CPU 스케줄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것들 여러분께서 꼭 기억해 두도록 하시고요. 이 태스크 비헤이비어 매우 중요한 그림이라는 거 말씀드렸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이클릭 이그제큐티브 혹은 사이클릭 베이스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 불리는 그러한 알고리즘입니다. 이 사이클릭 이그제큐티브는 여러분께서 기본적으로 지하철이나 혹은 기차의 스케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는 어떤 기차나 어떠한 그 기차나 지하철이 하루에 24시간을 중심으로 해서 커다란 사이클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몇 번 기차는 언제 출발해서 언제 떠나서 언제 도착하고 뭐 이런 어떤 스케줄이 있습니다. 그것이 24시간을 반복하는 것이죠. 그래서 매일 24시간마다 새로운 똑같은 스케줄이 반복되게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사이클릭 이그제큐티브 역시 사이클릭 베이스드 스케줄링 알고리즘 역시 어떠한 피어리드한 태스크의 그 실행을요, 피어리드한 태스크의 실행을 서로 뭐 하는 거죠? 인터리브 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번갈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디터미니스티컬리 번갈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떠한 순서에 따라서 정해진 순서에 따라서 어떠한 피어리드한 태스크의 엑스큐션을 반복한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태스크들의 오더는 실행 순서는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고요. 어떠한 사이클릭 스케줄에 의해서 이제 디파인 되는 것이죠. 아래의 예를 보실까요? 아래의 예를 보시면 자, 4개의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지금 A, B, C, D 그리고 D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원래는 매 30타임 유닛마다 8타임 유닛을 사용해서 돌아야 하지만 이렇게 나눠질 수 있는 것이죠. 우선 3타임 유닛을 먼저 실행하고 5타임 유닛은 나중에 실행할 수 있는 것이죠. 중간에 한마디로 잘릴 수가 있는 것이죠. 나누어서 실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 원칙은 A나 B나 C처럼 다른 태스크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이클릭 이그제큐티브에 의한 스케줄링은 아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빨간색은 무엇인가 하면 매 5피어리드마다 이렇게 5피어리드마다 표시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이것이 5가 되는 것이고 10이 되는 것이고 15가 되는 것이고 20, 25, 30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어떠한 사이클을 이룹니다. 자, 10 같은 경우에는 매 10초마다 한 번씩 돌아야 되죠. B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잡고요. 왜냐하면 같은 주기에 있기 때문에 10초마다 A 한 번, B 한 번은 반드시 돌려줘야 되는 것이죠. C는 어떻습니까? C는 지금 피어리드가 15이죠. 그러니까 15초마다 한 번씩 돌려줘야 되는 것이고 D 같은 경우에는 30 유닛, 그러니까 30유닛마다 그냥 30초로 하겠습니다. 30초마다 한 번씩 돌려줘야 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A와 B를 하나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고요. C를 또 하나의 그룹 혹은 D를 하나의 그룹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에 더해서 D 같은 경우에는 30의 8 타임 유닛을 돌려주게 되는데 그 8타임 유닛은 3유닛, 5유닛으로 또 쪼개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러면 자, 어떠한 결정에 의해서 사실 이것은 어떠한 수식이나 그런 것들보다는 어떠한 경험적인 것에 경험적인 것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것이죠. 자, 보시면 처음에 A와 B가 만들어지면 A 먼저 돌려주고요. 이때 한 타임 유닛, B는 3타임 유닛을 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자, 뭘 돌려주죠? B를 2타임 유닛을 돌려주는 거죠. 그리고 D를 3타임 유닛을 돌려주게 됩니다. 그러면 자, 새로운 자, B와 C의 피어리드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러면 다시 A를 그리고 B를 돌려주게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15유닛이 도래해서 자, 이를 C를 2번 돌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다시 20유닛이 되면 20타임 유닛이 되면 자, A와 B를 그 다음 돌려주고 D에 대해서 나머지 걸 돌려주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30유닛짜리 어떤 스케줄이 나오는 것이죠. 30유닛마다 이 전체 스케줄을 반복해 주면 자, 어느 것도 데드라인을 미스하지 않고 자신의 주기를 자기의 각각의 태스크의 주기가 끝나기 전에 자신의 실행을 마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보시면 약 30타임 유닛마다 자, 이 스케줄이 반복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이클릭
스케줄링입니다. 사이클릭 이그제큐티브 스케줄링이죠. 자, 이것은 1988년도 베이커와 셔에 의한 논문에 의해서 나온 것이고요. 자, 이것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장점은 매우 단순하죠. 우리가 어떠한 주어진 태스크셋에 대해서 이러한 사이클릭 스케줄을 만들 수 있으면 뭐 스케줄링 어널리시스도 필요 없을 것이고요. 다시 말해서 스케줄러빌리티를 볼 수 있는 봐야 되는 그런 스케줄러빌리티 테스트도 필요 없고요. 그리고 굉장히 단순합니다. 그리고 프레딕터빌리티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전체 큰 자, 30 아까 이전 이그젬플에서 자, 30유닛마다 A와 B, C 자리가 정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언제 누가 나올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예측 가능성, 프레딕터빌리티가 높은 것이죠. 타이밍 컨스트레인트 역시 체크하기 매우 쉽죠. 왜냐하면 일단 사이클릭 베이스드, 사이클릭 이그제큐티브 스케줄이 만들어지면 그것은 반복되기 때문에 더 이상 체크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테이블 형태로도 잘 표현될 수 있고요. 따라서 또 뭐가 주는가 하면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가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태스크들이 자 워크런 저빙, 다시 말해서 한 번 실행되면 지속적으로 계속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또 중간에 끊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컨텍스트 스위칭 오버헤드가 매우 작습니다. 다시 말해서 다른 태스크들이 중간에 끼어들어서 원래 돌아가고 있던 태스크들을 프리엠션 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컨텍스트 스위칭이 작아지겠죠. 컨텍스트 스위칭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가 하면 어떠한 태스크가 다른 태스크에 의해서 CPU를 양보하거나 혹은 다른 태스크가 어떤 CPU를 사용하고 있는 태스크를 쫓아내는, 그래서 CPU에 있는 어떠한 태스크에 관련된 정보, 현재 실행 중인 태스크에 관한 정보를 스위치하는 그러한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어떠한 프로세서가 CPU를 사용할 때 다양한 정보를 CPU 안에 놓는데 그것을 컨텍스트라고 하고요. 그래서 태스크가 CPU를 점유할 때마다 컨텍스트 스위칭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이클릭 이그제큐티브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그런 오버헤드가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프리엠션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으로는 어떠한 데드락이라든가, 데드락이 뭐죠? 교착 상태라고 부르는 것인데 프로세스 간에 서로의 리소스를 맞물리게 됨으로써 발생하는 현상, 혹은 어떤 프로세서가 어떠한 리소스의 부족으로 인해서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는 그런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한 데드락이라든가 아니면 예측하지 못한 딜레이 없이 어떠한 선행 컨스트레인트라든가 아니면 리소스 컨스트레인트를 문제없이 잘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러한 스케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사이클릭 이그제큐티브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단점을 말씀드리면 어떠한 태스크들이 있겠죠. 태스크들이 뭐 이러한 파라미터를 갖겠죠. 그러한 파라미터들을 가진 태스크들을 모든 데드라인을 만족시키도록 만드는 것은 NP 하드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무엇인가 하면 태스크들의 파라미터가 복잡해지고 그리고 또한 그 태스크들의 수가 늘어나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스케줄을 만들어야 되는 시스템에 대한 복잡도가 증가하면 조금이라도 복잡해지면 그러한 솔루션을 찾는 것이 훨씬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exponentially 컴플렉시티가 올라간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NP 하드라고 부르는데, 이 사이클릭 이그제큐티브 스케줄링 알고리즘 역시 이 NP 하드 문제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태스크들의 개수라든가 또 파라미터의 어떤 그 숫자, 뭐 피어리드의 숫자라든가 데드라인의 숫자, 익스큐션 타임의 숫자, 이런 것들이 복잡해지면 그 솔루션, 스케줄을 만드는 그러한 작업이 훨씬 어려워진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단점은 무엇인가 하면은 아래에 보시면 지금 D 같은 경우에는 자 여기서 보면 D가 원래는 30에 8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D1번이 있죠. 30에 3, 그리고 D2번이
30에 5 이런 식으로 하나가 두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마 요 스케줄을 가만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30에 8을 연속적으로 실행해서는 스케줄이 만들어지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자 A와 B가 매 10초마다 10타임 유닛마다 자 4개의 타임 유닛을 소모하기 때문에 나머지는 몇 개죠? 6개에 채워놓을 수가 없겠죠. 8개를. 그래서 할 수 없이 D를 3과 5로 분리해서 스케줄링 해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떠한 태스크를 잘라서 그러니까 엑스큐션을 나누어서 실행해야 되는 경우 그 나누는 포인트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이죠. 우선 누구를 나눠야 되는지 또 어떻게 나눠야 되는지를 찾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라는 겁니다.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일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이 Executive Scheduling 알고리즘을 찾는 스케줄을 찾는 문제는 NP 하드인데 더구나 만약에 우리가 태스크들을 엑스큐션 타임을 나누어서 2개 이상의 태스크로 나눠야 한다 그러면 문제가 훨씬 더 복잡해지겠죠. 그런 면에서 단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 단점은 뭔가 하면 어떠한 실행 시간을 예측하는 것이 오류를 가져올 수 있는데 오류가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러면 자 하나의 프레임 내에서 그러니까 엑스큐션 타임이 늘어날 수 있는 것이죠. worst case 엑스큐션 타임이 늘어날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을 보통 프레임 오버런이라 얘기하는데 그것을 핸들링하는 방법이 쉽지가 않습니다. 특히 사이클릭 executive scheduling 알고리즘은 그것이 애플리케이션마다 다르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그 오버런된 태스크를 터미네이트 시키거나 아니면 서스펜드 시켜서 새로운 이 같은 경우에는 A는 여기에서만 끝나야겠죠. 근데 B를 실행해야 되는데 A가 만약에 이것이 오버런 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자, A를 터미네이트 시켜서 다른 나머지 것들은 새로운 공간에 실행시키던가 아니면은 아예 그냥 끝내버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지금 B를 바로 실행시키는 경우도 있겠고요. 자, 이렇게 터미네이트 된 것이나 아니면 서스펜드 된 태스크는 이렇게 빈 자리에 채워놓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실행시킬 수 있겠죠. 아니면 이 A를 좀 넘어갔다 하더라도 계속 실행시킨 다음에 자, B의 스태팅 타임을 뒤로 미룰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좀 가능한 게 여기 보시면 이렇게 버퍼가 있으니까 가능하겠죠. 왜냐하면 조금씩 뒤로 밀려도 이렇게 여유가 있으니까 가능할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아예 여러 번 오버런이 생기는 경우라면 그런 것들을 모아서 자, 폴트 리커버리를 수행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사이클릭 executive scheduling 알고리즘은 오버런된 프레임의 경우 태스크의 오버런 같은 경우에는 처리가 좀 복잡하다는 것이죠.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사이클릭 executive scheduling 알고리즘에 대한 얘기가 되었고요. 그 다음으로 우리가 얘기해 봐야 할 것이 뭔가 하면 Priority Driven Scheduling 알고리즘입니다. Priority Driven Scheduling 알고리즘은 기본적인 가정이 뭔가 하면 Work Conserving인데 Work Conserving이 의미하는 바는 뭔가 하면 그 CPU를 의도적으로 눌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CPU를 요청한 태스크가 존재를 하고 한마디로 레디 상태에 있는 태스크가 존재를 하고 CPU가 누군가에 사용되다가 릴리즈 되면 다시 말해서 아이들 상태로 되면 바로 이 CPU를 점유해서 계속 실행을 진행하게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CPU를 의도적으로 놀리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Work Conserving인데 자, 기본적으로 Priority Driven Scheduling 알고리즘은 Work Conserving을 가정합니다.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또 Priority Driven Scheduling 알고리즘은 Greedy Scheduling 알고리즘 혹은 Least Scheduling 알고리즘이라고 불립니다. 자, 다음과 같이 Preemptive인 경우라면 다음과 같이 구현할 수 있는데요. 우선 Preemptive는 뭔가 하면 어떠한 태스크가 실행되고 있는데 막 CPU를 점유하면서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태스크가 출현을 하면 레디 상태로 들어오면 자, 현재 실행하고 있는 태스크는 무조건 스탑한 상태에서
더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진 태스크에게 CPU를 양보해야 됩니다. 그 경우가 바로 프리엠티브고요. 자, non-preemptive는 뭐죠? non-preemptive는 그렇지가 않죠? non-preemptive는 자, 비록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진 태스크가 출현을 하더라도, 다시 말해서 리디 상태로 들어오더라도 현재 CPU를 가지고 있는, 점유하고 있는 프라이어리티가 낮은 태스크는 실행을 끝내게 하는 것이 바로 non-preemptive입니다. 그래서 preemptive, non-preemptive를 구별하실 수 있고요. 만약에 프리엠티브인 경우라면 아래와 같이 구현하면 되는데, 우선 태스크들에게 프라이어리티를 부여합니다. 그리고 언제 스케줄링이 발생하는가 하면, 자, 새로운 태스크가 출현을 했을 때 CPU가 아무 태스크에 의해서 사용되지 않아요. 그리고 새로운 태스크가 도래했어요. 다시 말해서 CPU를 요청하는 거죠. 그때에 스케줄링이 발생하는 것이죠. 스케줄링이 돌아가야 됩니다. 아니면 프로세스가 아이들 상태가 돼요. 무슨 말인가 하면, 어떠한 태스크가 CPU를 점유하면서 막 수행하고 있다가 CPU가 그 태스크가 터미네이트 됩니다. 아니면 어떤 이유로인가 웨이트 상태가 돼요. 그러면 CPU는 프로세스는 아이들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때에 레디 상태의 태스크가 있다면 이 아이들에 태스크를 점유하기 위해서 스케줄링이 발생해야 됩니다. 바로 그때 스케줄링이 발생하고요. 세 번째 경우는 뭔가 하면,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프리엠티브는 자, 낮은 우선순위를 가진 태스크가 CPU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선순위가 높은 태스크가 출현을 했어요. 그런 경우라면, 자, 스케줄링이 발생을 해서 낮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진 태스크를 쫓아내고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진 태스크가 CPU를 점유하게 되겠죠. 바로 그때 스케줄링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에는 매번 스케줄링이 발생할 때마다 자, 높은 프라이어리티를 가진 레디 태스크가 수행하게 되겠죠. 그것이 핵심이고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non-preemptive 스케줄링 같은 경우라면 스케줄링이 언제 발생하는가 하면 프로세서가 idle 될 때, 다시 말해서 어떠한 프로세서가 CPU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CPU 사용을 중단할 때 프로세서가 idle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때에 스케줄링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스케줄링 알고리즘, 프라이어리티 드리븐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스태틱한 경우가 있고 그리고 다이내믹한 경우가 있는데, 한번 프라이어리티가 정해지고 나면 더 이상 프라이어리티가 바뀌지 않는 경우를 스태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런타임 시에 스케줄링이, 그러니까 프로세스들이 막 돌아가면서도 다이내믹하게 그 프라이어리티가 바뀐다고 하면 보통 우리가 다이내믹 프라이어리티 드리븐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 부릅니다. 그래서 프라이어리티 드리븐 스케줄링 알고리즘도 스태틱한 경우가 있고 다이내믹한 경우가 있고 또 프리엠티브한 경우가 있고 non 프리엠티브한 경우가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을 구별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non 프리엠티브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상당히 그 CPU 활용도가 낮습니다. 그리고 프리엠티브가 훨씬 CPU 활용도가 좋고요. CPU 효율성이 높은 것이죠. 다시 말해서 CPU의 가용률이 굉장히 높은 겁니다. 그래서 보통 일반적으로 프리엠티브인 경우 그리고 다이내믹한 경우, 이 경우가 CPU 활용도가 높다고 사람들이 믿습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프리엠티브한 경우보다 그리고 non-preemptive를 비교해 보면, 자, CPU 활용도는 얘가 훨씬 좋고요. 그리고 다이나믹한 스케줄링이 스태틱한 스케줄링보다 CPU 활용도는 높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경우가 CPU 활용도가 가장 높은 경우가 되겠죠. 다이내믹하면서도 프리엠티브한 그런 스케줄링 알고리즘, 그러한 프라이어리티 드리븐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CPU 가용도가, CPU 효율성이 가장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프라이어리티 드리븐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다이내믹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인 EDF, Earliest Deadline First를 고려해 보시겠습니다.
이 EDF는 기본적인 개념이 무엇인가 하면 슈어터 데드라인을 가진 태스크가 우선순위를 가져요. 한마디로 현재 시점에서 스케줄링 해야 되는 시점에서 아까 스케줄링 해야 되는 시점이 서너 가지가 있었죠. 이를테면 새로운 태스크가 도래하거나 아니면 프라이어티가 바뀌거나 아니면은 어떤 태스크가 CPU를 사용하다가 놓으면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스케줄링이 발생하는데, 자, 스케줄링이 일어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태스크들의 데드라인, 그러니까 절대적인 데드라인을 비교해서 가장 빠른 태스크에게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EDF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죠. 자, 이 아래의 경우를 보시면 지금 태스크 1은 4,1, 태스크 2는 5,2, 태스크 3는 7,1이죠. 앞에 4, 5, 2는 피어리드고요. 그리고 1, 2, 2는 엑스큐션 타임입니다. 그리고 데드라인은 프라이어티, 어떤 피어리드의 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만약에 현재 T1이 이때 릴리즈 됐으면 데드라인은 언제입니까? 이 피어리드의 끝인 이 시점이 T1의 데드라인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보세요. 자, 이 시점에서는 데드라인이 누가 가장 빠른가요? T1이죠. 그럼 T1이 실행됩니다. 원타임 유닛 실행되는 것이고요. 자, 이 경우에 T1이 끝나죠. 그러면 프로세서가 아이들이 되고 아이들 상태로 가고, 자, 새로운 스케줄링이 일어나는데 이때 스케줄링이 새로 일어나는 것이죠. 자, 스케줄링 되는 건 이렇게 파란색으로 표시할게요. 이때 새로운 스케줄링이 일어나는데, 자, 이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누가 데드라인이 가장 빠르죠? T2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T2가 자, 두 타임 유닛을 실행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 시점에서 다시 뭐가 일어나나요? 새로운 스케줄링이 일어나게 되겠죠? 자, 이 시점에서는 자, T1도 자신의 피어리드가, 새로운 피어리드가 시작되지 않았고요. T2도 새로운 피어리드가 시작되지 않았기 때문에 T1이나 T2는 더 이상 스케줄링 대상이 아닙니다. T3만 스케줄링 대상이죠. 그래서 T3를 스케줄을 해서 돌립니다. 돌리는데, 자, 보시면, 자, T1이 이 시점에서 새로운 태스크를 릴리즈 하죠. 그러면 새로운 피어리드가 시작이 되면 이때 스케줄링이 발생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T1은 새로운 데드라인이 어딘가 하면 여기죠. 여기가 T1의 데드라인이고 T3의 데드라인은 여기죠. 그러면 누가 슈어터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나요? T3가 슈어터 데드라인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T3가 계속 수행을 하게 되겠고 T1이 뒤로 밀리는 거죠. 뒤로 밀려서 T3가 끝난 다음에 실행하게 되는데, 자, 보세요. 이 시점에서 T3가 CPU를 릴리즈하고 동시에 T2도 발생하죠. T2도 새로 나옵니다. 자, 그러면 자, T2의 데드라인은 언젠가요? 데드라인은 여기죠. 데드라인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T3는 이미 자기 피어리드가 자기 피어리드 내에 자기의 실행을 끝냈습니다. 그래서 T3는 더 이상 스케줄링 대상이 아니고 스케줄링 대상인 것은 지금 T1과 T2입니다. 그런데 T1 같은 경우에는 T3에 의해서 좀 밀렸죠. 자, T2와 T1과 T2가 지금 스케줄링 대상이고, 데드라인을 보면 이 시점에서 데드라인을 보면 지금 T1은 여기고요. T2는 여기죠. 그럼 누가 스케줄링 돼야 될까요? T1입니다. 그래서 T1이 이만큼 실행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T1은 자기 실행이 끝났을 때 새로운 스케줄링이 발생하게 되겠고, 그때에 뭐가 발생하나요? 지금 T2가 실행이 될 수 있는데, 그래서 요만큼 실행이 됩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이때 다시 T3가 출현을 하죠. 그럼 이때 다시 스케줄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자, 이때의 그 데드라인을 보시면 T3는 언제죠? T3는 7이기 때문에 14, 여기에 데드라인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T2의 데드라인은 여기죠. 그래서 T2가 자신의 엑스큐션을 계속 진행을 하게 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이 돌아가는 것이죠.
자, EDF가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매 스케줄이 일어날 때마다 앞에서 스케줄이 언제 일어나는지는 설명을 드렸고요. 매 스케줄이 일어날 때마다 현재 시점에서 쇼터 데드라인을 가진 태스크가 높은 프라이어티를 갖는다. 이것이 EDF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또 애니메이션으로 보시면요. 자, 이 경우에는 지금 첫 번째 T1이 실행된 경우였고요. 그 다음 T2가 실행이 되죠. T1이 끝나면 T2가 실행이 되겠고요. 자, T2가 끝나면은 T3가 실행이 되는데, 자,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 시점에서 T1이 다시 도래하는 것이죠. 그러면, 자, T1과 T3가 지금 경쟁하게 될 텐데요. 스케줄러가 보기에는 지금 T1의 데드라인은 여기이고, 또 T3의 데드라인은 여기죠. 그래서 데드라인이 T3가 더 빠르기 때문에 T3를 계속 실행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EDF에 대한 내용이고요. 자, EDF는 옵티멀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옵티멀한가 하면 앞서 우리가 그 스케줄러의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그 구분을 해보면서 non preemptive이다, preemptive이다 하면서 prior based, 그냥 priority 드리븐이 있었죠. 이거 중에서 static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dynamic이 있었습니다. 자, dynamic 뭐라고 그랬죠? 런타임 시에 priority가 바뀔 수 있는 그러한 알고리즘이라고 그랬죠. 자, 프라이어티 드리븐 가운데 다이나믹한 스케줄링 알고리즘 중에서 옵티멀합니다. 자, 그 말은 무엇인가 하면은, 자, 여러 다이나믹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EDF가, 그러한 모든 스케줄러가 다른 EDF 외로 다른 스케줄러가 할 수 있는 모든 스케줄링은 EDF가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달리 말하면, 만약에 어떠한 리얼타임 시스템의 태스크들을 위한 스케줄이 존재를 하면, 자, EDF는 항상 스케줄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옵티멀한 알고리즘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자, 프라이어티 드리븐 가운데 다이나믹한 스케줄링 클래스 안에서는 EDF가 옵티멀한 것이죠. 자, 이걸 좀 더 풀었으면 아래와 같을 수 있습니다. 우선 여기 feasible schedule이라고 되어 있는데, feasible schedule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로 생각하시면 되는가 하면은, 자, 어쨌든 어떤 태스크가 자신의 데드라인 안에 그 일을 끝낼 수 있으면, 일을 끝낼 수 있는 스케줄이 있다면 그것은 feasible schedule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래서 스케줄이 feasible하다. 다시 말해서 스케줄이 가능하다. 그래서 그러한 스케줄을 feasible schedule이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것이 뭐 EDF로 만들어지든 아니면 다른 스케줄을 만드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feasible schedule이라고 하는 것은 태스크가 자신의 데드라인 내에서 어떠한 일을 끝낼 수 있게 하면 그 스케줄을 feasible schedule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주어진 태스크 안에 어떤 T가 있습니다. 어떤 태스크 시스템 T가 있는데 EDF 스케줄이 어떠한 feasible한 스케줄을 찾지 못하면, 자, 이 스케줄링 시스템은 feasible한 스케줄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옵티멀하다는 의미죠. 좀 더 쉽게 말하자면 가장 좋은, 그리고 EDF가 못하면 다른 스케줄러가 못하는 그러한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또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어떤 주어진 태스크 셋이 있습니다. 어떠한 태스크들로 이루어진 셋이 있는데 그것이 EDF가 스케줄을 만드느냐 안 만드느냐, 과연 모든 태스크들이 스케줄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판가름해 봐야 됩니다. 판단해 봐야겠죠. 자, 그때 사용되는 방법이, 자,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입니다. 사실 스케줄러비티를 체크하는 데에는 우리가 앞서 어떤 타임라인을 이용해서 주어진 태스크 셋을 EDF 알고리즘으로 하나하나 배치해 보는 거죠. 자, 이것을 시뮬레이션 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시뮬레이션을 함으로써 스케줄러비티 가능성을 체크해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빠르고 신속한 방법은 바로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죠. 시뮬레이션 방법은 시뮬레이션하는 시간이 듭니다. 그리고 태스크들이 복잡해지고 또 이 태스크들이 여러 개가 되면 개수에 따라서 시뮬레이션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는 그냥 수식으로도 가능한 것이죠. 자,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에 앞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를 이용한 스케줄러비리티 가능성에 대한 테스트는요, 일단 우선 뭘 알아야 되는가 하면은, 우리가 앞서 정의했겠지만 어떠한 피어리딕한 잡에 대해서 유틸라이제이션,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을 알아봐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피어리딕한 태스크를 위해서 우리가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를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거죠. 자, U는 어떤 피어리드 분의 엑스큐션 타임입니다. 그래서 전체 유틸라이제이션은, 그러니까 필요한 리소스의 유틸라이제이션을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단위 시간당, 어떤 단위 시간당 필요로 한 리소스의 양을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으로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테면 내가 이것이 3타임 유닛당 내가 1 정도의 1타임 유닛의 리소스를 사용한다고 하면, 자, 한 유닛당 3분의 1 정도, 한 유닛당 3분의 1 정도 엑스큐션 타임이 필요한 것이죠. 바로 그것이 리소스 유틸라이제이션의 개념입니다.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는 기본적으로 무엇인가 하면, 만약에 프로세스 유틸라이제이션이 낮으면은 어떻습니까? CPU 사용률이 굉장히 작은 것이죠. 그래서 많은 태스크들을 데드라인 내에 끝내게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프로세스 유틸라이제이션이 높으면, 다시 말해서 여러 태스크가 CPU를 많이 사용한다고 하면 어떻습니까? 스케줄을 만드는 것이 쉽지 않겠죠. 다시 말해서 모든 태스크가 데드라인 이전에 어떠한 일을 끝내도록 만드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자, 그런 기본적인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가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를 만들 수 있는데요. 자,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어떠한 바운드가 있습니다. 바운드가 있는데 이 바운드가, 자, CPU 유틸라이제이션, 어떤 태스크 셋의 전체 유틸라이제이션, 혹은 우리가 관심을 갖는 태스크들의 전체 유틸라이제이션의 합이, 자, 이 어떤 트레시홀드, 유틸라이제이션의 스레시홀드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작으면 모든 데드라인이 밑되게 만드는 것이고요. 또 만약에 이 바운드보다 크면은, 자, 어떤 데드라인은 미스한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에서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이것은 쉽게 구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주어진 태스크 셋의 모든 각각의 태스크 유틸라이제이션의 합이 요구고요. 요 바운드를 찾으면 되는 것이죠. 요 바운드를 찾으면, 요 바운드를 기점으로 해서 만약에 태스크들의 유틸라이제이션이 이거보다 크면은 언스케줄블한 것이고, 만약에 태스크들의 유틸라이제이션의 합이 이 바운드보다 작으면은 모든 태스크가 스케줄러블하다라고 말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이 U 바운드를 찾는 것이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에서의 핵심입니다. 자, 근데 그 EDF의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는 우리가 여기서 증명하진 않겠지만 여기 이 아래 논문에 증명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입니다. 이것이 앞서 보셨던 U이고요. 요 1이 뭔가 하면 U의 그 바운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태스크들의 유틸라이제이션 합이 1보다 작으면 모든 태스크들은 어떻습니까? 스케줄링 가능한 것이고요. 만약에 U보다 크면은, 이것이 이보다 크면 어떻습니까? 어떤 태스크들은 데드라인을 미스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은 증명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EDF를 위해서, 어떤 태스크들을 위해서 EDF가 사용되고 있다고 가정을 할 때, 자, 이 수식을 통해서 모든 태스크들이 스케줄한지 아니면 스케줄하지 못한지를 판단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핵심이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면 피어리딕한 태스크들의 유틸라이제이션을 계산하는 방법이 나오죠. 그리고 앞에서 우리가 정의한 U가 여기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은, 자, 어떤 단위 시간당 어떤 태스크가 CPU를 어떤 리소스를 사용하는 정도, 그 비율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태스크의 어떠한 명세죠. 그래서 피어리딕한 잡에 피어리드가 있고요. 그리고 실행 시간이 있고 데드라인이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데드라인과 피어리드의 끝은 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이것은 간단히 그냥 PIEI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 데드라인은 PI의 끝, 그러니까 다음 PID가 시작되기 전까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토탈 유틸라이제이션은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타스크들의 시스템의 토탈 CPU 유틸라이제이션 이런 식으로 각각의 유틸라이제이션의 합을 U라고 부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EDF에서의 유틸라이제이션은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는 이렇게 계산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실은 EDF에서 스케줄러빌리티를 체크해 볼 수 있는 핵심 방법입니다. 사실 여기 if and only if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따라서 이것이 뭔가 하면은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달리 말하면 EDF가 스케줄할 수 있는 모든 스케줄은요, 자,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는 것이고, 또 어떠한 태스크가 이러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EDF 스케줄러가 스케줄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if and only if, 다시 말해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볼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Priority Driven 스케줄링 알고리즘 중에서 스태틱한 알고리즘입니다. 이름은 Rate Monotonic이고요. 기본적으로 이것은 실행 전에 모든 태스크들의 프라이어티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 프라이어티는 피어리드의 빈도에 따라서 피어리드의 길이에 따라 어떤 프라이어티를 결정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실행 전에 태스크들에게 각각의 프라이어티를 주는데 쇼터 피리어드를 가진 태스크가 하이어 프라이어티가 어사인 됩니다. 아래에 보시면 지금 T1, T2, T3가 있죠. 4,1, 5,2, 7,2의 태스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프라이어티가 제일 높은 게 무엇이죠? T1이죠. 왜냐하면 T1이 피어리드가 가장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으로 높은 게 누구죠? T2입니다. 피어리드가 5죠. 그리고 T3가 프라이어티가 제일 낮습니다. 그러면 프라이어티 1번이 가장 높은 프라이어티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피어리드에 따라서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이제 실제로 우선순위를 두어가면서 실행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쇼터 피어리드를 가진 놈을 우선순위를 주어서 실행하게 됩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것은요, 옵티멀한 스태틱 프라이어티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EDF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다이내믹한 프라이어티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는 옵티멀했습니다. 그런데 레이트 모노토닉은요, 스태틱한 프라이어티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옵티멀합니다. 다시 말해서 스태틱 프라이어티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을 텐데 레이트 모노토닉 말고 다른 것들이 있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어떠한 픽스드 프라이어티를 갖는, 그래서 런타임 이전에 픽스드 프라이어티가 기분된 어떠한 스케줄링 알고리즘이 있을 텐데 그 스케줄이 만들어내는 모든 스케줄은요, 레이트 모노토닉이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레이트 모노토닉이 옵티멀한 것이죠. 이제 RM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에 보시는 예를 보시면요, 우선 T1이 가장 프라이어티가 높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T1, T2, T3가 모두 동시에 릴리즈 됐다고 가정을 할 때 T1이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 어떻게 되죠? 그 다음은 T2가 그 다음 프라이어티를 갖는 것이죠. T2가 실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T3가 실행이 될 텐데 문제는 이 시점에 T1도 동시에 릴리즈가 되는 것이죠.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EDF에서는 어떠한 데드라인에 따라서 프라이어티가 다이내믹하게 바뀌었기 때문에 T3가 실행됐었는데요. 여기에서는 픽스 프라이어티, 다시 말해서 고정된 프라이어티를 가지고 스케줄링 합니다. 여기서 가장 높은 프라이어티는 T1이죠. 그리고 T1이 지금 새로 릴리즈가 됐다고 하면
이때는 T1이 먼저 실행을 하죠. 그 다음 보시면 지금 T5가 다시 여기서 릴리즈가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T5가 다시 여기서 실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T3는 어떻습니까? T3는 자신의 주기 내에 어떤 일을 끝마치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자, 이 세 개의 태스크는 RM으로는 스케줄링이 안 되는 그러한 것이 되겠습니다. 앞서 EDF로는 이 세 개의 태스크를 스케줄링 했었는데 RM은 그것이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슬라이드에서 그런 시뮬레이션을 보실 수 있고요. 이것에는 T1이 스케줄 되었고요. T2가 스케줄링 되었고,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T3가 자, 이 시점에서 데드라인을 미스하게 되는 거죠. 자, RM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좀 이해하시겠죠? 앞서 우리가 EDF에서는 자,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를 얘기할 때 자, 모든 태스크들의 유틸라이제이션의 합이 1보다 작기만 하면 태스크들이 어떻습니까? 스케줄링 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RM에서는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가 아래 보시는 것처럼 이와 같습니다. n 곱하기 2의 n분의 1승 마이너스 1. 이것이 지금 그 RM의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입니다. 자, 그래서 앞서 우리가 사용한 태스크들의 예를 이 수식에 집어넣어 보면 자, 기억나실지는 모르겠지만 자, T1이 얼마였죠? 4,1이었고 T2가 5,2였고 T3가 7,2였어요. 이것의 유틸라이제이션의 합을 계산해 보면 자, 자, 4분의 1 더하기 5분의 2 더하기 7분의 2인 거죠. 이것은 140분의 131입니다. 그런데 여기를 계산해 보면 이것이 뭔가 하면 태스크들의 수거든요. 이것이 3개죠. T1, T2, T3 3개죠. 그리고 2의 3분의 1승 마이너스 1이면 이것이 뭔가 하면은 approximately 0.78입니다. 보시면 자, 140분에서 131, 140분의 131은 자, 1보다는 작죠? 그런데 지금 0.78보다는 큽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얘는 EDF로는 스케줄이 가능한데 자, 얘는 뭐예요? RM으로는 스케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죠. RM으로는 스케줄이 안 나온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의해 보셔야 되는 것이 보시면 리얼타임 시스템은 스케줄이 가능한데 RM 하에서 스케줄이 가능한데 언제요? 이 if, 여기 if죠? if and only if,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니라 if인 경우에 자, 이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에 RM 하에서의 어떠한 리얼타임 시스템은 스케줄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은 무슨 조건인가 하면 자, 이것은요 충분 조건입니다. 충분 조건이에요. 다시 말해서 어떠한 리얼타임 시스템의 태스크 셋이 이 조건에 부합을 하면 그 태스크 셋은 RM상에서는 항상 피저블한 스케줄을 갖는 것이죠. 하지만 자,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피저블한 스케줄이 없는 것은 아니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특히 픽스 프라이어티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 할지라도 자, 여기에 이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스케줄이 안 나오는 것은 피저블한 스케줄이 없는 것은 아니란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우리가 이제 RM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의 하나의 예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앞서 우리가 사용한 RM의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는 이와 같고요. 자, 이 경우에는 자, T1이 4,1, T2가 5,1, T3가 10,1이죠. 자, 유틸라이제이션의 합을 계산해 보니까 0.55고요. 자, 3개 태스크에 대한
RM의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는 0.78입니다. 그래서 지금 0.5가 0.78보다는 훨씬 작죠? 그래서 자, 이 태스크들은 RM상에서는 항상 피저블한 스케줄을 갖는 것이 되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보시는 것은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의 변화입니다. 그래서 아래 보시면 이것이 뭔가 하면은 태스크들의 수고요. 태스크들의 수가 증가함에 따라서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가 줄긴 주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세츄레이션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자, RM의 최대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는 자, 수가 아무리 많아져도 2 이상 줄진 않습니다. 그런 것이죠. 그래서 자, 태스크들의 수가 이만큼 늘어나더라도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는 이 정도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앞서 EDF 같은 경우에는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로서 뭘 구했는가 하면 피로 충분 조건을 구했습니다. 스케줄링 가능성 체크에 대한 피로 충분 조건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EDF 같은 경우에는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 체크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어떤 태스크 셋이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 체크에서 통과를 하면 EDF로 항상 EDF로서 스케줄링 가능한 것이고요. 그리고 어떠한 태스크 셋이 EDF로 스케줄링 가능하면 항상 유틸라이제이션 바운드 체크를 통과하는 것이죠. 그럼 RM도 그러한 조건이 없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리스폰스 타임을 사용하는 이유입니다. 바로 리스폰스 타임이 RM을 위한 필요 충분 조건, 스케줄링 가능성 체크에 대한 스케줄링 가능성 테스트에 대한 필요 충분 조건을 제공해 줍니다. 자, 우선 리스폰스 타임을 좀 정의해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리스폰스 타임은 여기 나온 것처럼 자, 어떤 태스크가 릴리즈되는 시점부터 시작해서 실제로 태스크가 종료되는 시점을 보통 우리가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자, T3를 주목해 보시면요. T3는 피어리드가 10이고 실행 시간이 2이죠. 자, 그래서 동시에 T1, T2, T3가 릴리즈 되었을 때 보시면 RM에 의해서 이것이 그 스케줄링 된다고 가정을 하면요. 자, 우선 T1이 실행이 되겠죠. 그 다음에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T2가 실행이 됩니다. 그 다음에 T3가 실행이 되는데 자, 이 시점에서 누가 나오는가 하면 T1이 다시 릴리즈가 되죠. 그래서 T1이 실행이 되고 또 이 시점에서 다시 T2가 릴리즈가 되죠. 그리고 T2가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자, 그 이후 비로소 T3가 한 타임 유닛을 실행하면서 끝마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리스폰스 타임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처음에 T3가 릴리즈된 시점부터 시작해서 실제 실행을 마치는 시점까지를 보통 우리가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리스폰스 타임을 이용해서 어떤 스케줄링 가능성을 체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리스폰스 타임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자, T3 같은 경우에는 뭘 고려했는가 하면은 자, 이 경우에 자, T1이 자, T3를 프리엠션해 가면서 실행하는 시간, 또 T2가 T3를 프리엠션 하면서 실행하는 시간, 또 그것이 여기도 포함되어 있죠. 여기도 있죠. 따라서 뭘 고려해야 되는가 하면 자, 어떤 태스크 I의 리스폰스 타임은 자신의 실행 시간에 더해서 다른 모든 나보다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모든 태스크들이 실행한 프리엠션해 가면서 자신을 프리엠션해 가면서 실행하는 모든 실행 시간을 더한 값이 바로 이 리스폰스 타임이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리면요. 어떤 프라이어리티 베이스드 스케줄링 알고리즘에서 어떤 리스폰스 타임이라는 것은요. 자, 자신의 실행 시간에 더해서 나보다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모든 타스크들이 실행하는 자신을 프리엠션해 가면서 실행하는 모든 실행 시간을 더해야만 그것이 실제 리스폰스 타임이 나오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요거를 계산한 다음에 요것이 사실은 최악의
리스폰스 타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최악의 경우에 보통 worst case 리스폰스 타임이라고 얘기하는데 worst case 리스폰스 타임을 우리가 구한 다음에 그것이 데드라인보다 작으면 어떻습니까? 자, 그 태스크 TI는 스케줄링 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필요 충분 조건입니다. if and only if예요. 그래서 요 조건에 맞으면 자 TY는 스케줄업을 한 것이고 TI가 스케줄업을 하면 요 조건에 부합을 합니다. 자, 근데 우리가 구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죠? 요것이죠. I죠, I. I를 구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우선 어떤 R에 대해서 나보다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어떤 태스크들이 실행할 수 있는 실행 그 빈도는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나보다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태스크들의 피어리드에 자, 저 R을 나눠서 실링을 하면 이 실링이 뭔가 하면 아래에서 보시는 것처럼 어떤 소수점이 있으면 항상 올림을 하는 거죠. 올림이 실링입니다. 이 실링을 하면 뭐가 나오는가 하면 자, 나보다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태스크들이 자, 그 R 시간에 몇 번 실행하는지가 나옵니다. 실행하는지. 자, number of times가 나오는 거죠. 몇 번 실행하는지. 여기다가 뭘 곱해줘요? 그 나보다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태스크들의 실행 시간을 곱하면 실제 어느 정도나 몇 번 실행되는지 실행될 때마다 그 나보다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놈들의 실행 시간을 곱해주기 때문에 얼마 동안 R 시간 동안에 나보다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태스크들이 시간을 점유해 가면서 CPU를 점유해 가면서 시간을 빼앗는지가 나옵니다. 이것이 지금 I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만들고 싶은 식은 이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뭔가 하면 내가 필요로 한 시간이 되는 것이고 이 부분이 뭔가 하면은 이 K가 뭔가 하면은 나보다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태스크들의 아이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자, 이 K는 뭐겠어요? 나보다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태스크들의 피어리드가 되는 것이고 자, 그것의 실행 시간, 전체 시간은 요 R을 프라이어리티가 높은 태스크들의 피어리드로 나눈 다음에 자, 실행 시간을 곱하면 요것이 I가 되는 거죠. 자, 요 식이 바로 리스폰스 타임을 구하는 식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시면 자, 여기도 R이 있고 여기도 R이 있고 RI가 있고 그래서 이게 좀 이상해요. 그래서 좀 단순화시킨 식이 바로 이런 식입니다. 이것은 보통 리커런스 릴레이션십을 이용한 그런 식인데요. 그냥 봐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것이 RN인데 자, RI를 위해서 여러 번 저 R을 계산하는 겁니다. 뒤에서 간단한 예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리스폰스 타임을 구하기 위해 사용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앞에 처음에는 RI에서 자, 2I 더하기 I였고요. I를 계산하는 식을 만들었었고 그것을 다시 이런 식으로 좀 리파인해서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 가만히 보시면 이제는 여기 보시면 여기는 RN이고요. RN 플러스 1입니다. 그리고 이 식을 계산해서 픽스드 포인트 더 이상 값이 변하지 않을 때까지 계산하시면 실제 리스폰스 타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예를 보시면 아래와 같습니다. 태스크 A, B, C가 있고 피어리드가 7, 12, 20이고 컴퓨테이션 타임이 3, 3, 5, 프라이어리티가 3, 2, 1 다시 말해서 A가 프라이어리티가 제일 높죠. 그러면 C의 worst case 리스폰스 타임을 구하시면 자, 오른쪽과 같습니다. 자, 이 식을 우리가 좀 따라가 보면요. 우선 C의 0은 그냥 실행 시간입니다. 이 부분이 지금 0이 되는 것이고요. 실행 시간 C0는 지금 태스크 C에 대한 첫 번째 R은 그냥 실행 시간이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C의 RC의 1번은 자, 여기가 1번이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1번이 되는 것이고 이것이 뭐가 되겠습니까? 여기 0번이 되는 것이죠. 그럼 요 식에 맞게 지금 보시면 요것만 정리해 볼게요. 이 i는 5지요. 그래서 5 더하기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는가 하면 자 프라이어티가 높은 태스크 A번에 그래서 TA가 되는 거죠. 그게 뭡니까? 7이죠. 그래서 7이 나오고 자 여기는 RIN이죠. 그래서 여기는 R의 1번인데 그럼 여기 위에 뭐가 나와야 돼요? RC0가 나와야겠죠. RC0는 뭡니까? 5죠. 그래서 5가 나왔고요. 그 다음 태스크 B에 대해서 B의 피어리드가 얼마죠? 12고 역시 R0가 5였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다 뭘 곱해주죠? 각각의 실행시간을 곱해주죠. B의 실행시간은 3이었고 그리고 A의 실행시간은 3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자 RC1을 구하면 되겠고요. 저 RC1을 구한 요걸 베이스로 해서 RC2를 구할 수 있는데 여기에서의 R는 얼마죠? 자 여기 요게 지금 11이죠. 이게 11입니다. 자 여기 이게 11이고요. 그리고 요 11을 베이스로 해서 RC2가 만들어집니다. 여기가 11이 되는 것이고요. 그럼 14가 만들어졌고 14가 다음 패스에서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17이 만들어지면 다시 17이 RC4에서 이렇게 분모로 들어가는 것이고 그걸 계산해 보니까 20이에요. 또 20이 RC5에서 분모로 올라가게 되면 계산을 해보면 다시 20이죠. 이때가 픽스드 포인트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결과값이 더 이상 바뀌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태스크 C에 대한 워스트 케이스 타임은 2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앞서 우리가 보신 그 리스폰스 타임을 계산한 이 식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example을 따라가 보시면 실제로 C에 대해서 어떻게 worst case execution time을 구할 수 있는지를 배우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RM과 EDF를 좀 비교해 보시면요. RM은 구현하기가 매우 쉽습니다. 왜냐하면 매번 태스크에 worst case EDF 같은 경우에는 매 스케줄마다 뭘 계산해야 되는가 하면 현재 시점에서 각 태스크, 레디 상태에 있는 태스크들의 데드라인을 구해야 되지만 RM은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구현하기가 쉽고요. 또한 그 높은 프라이어티를 가진 태스크에 대해서는 상당히 어떤 그 예측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은 낮은 프라이어티 같은 경우에는 프리엠션 당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기 때문에 앞에서 보신 예처럼 이게 중간중간 끊기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높은 프라이어티 태스크일수록 어떠한 예측 가능성이 높고 낮은 프라이어티 태스크일수록 이렇게 다른 태스크에 의해서 프리엠션 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어떤 예측 가능성이 좀 낮습니다. 대신 EDF 같은 경우에는 CPU를 100% 사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나 EDF는 100%까지 사용하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신 EDF 같은 경우에는 어떠한 오버로드 컨디션에 대해서 잘못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있고요. 그래서 아래에 보시면은 이 논문에서 EDF와 RM을 잘 비교해 놓았습니다. 한번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학부 수준에서 여러분께서 리얼타임 어널리시스를 공부하실 때 가장 많이 살펴볼 부분들을 다 마친 것이고요. 다음 시간에는 실제로 RTOS의 다양한 컨셉들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를테면 실제로 프로세스 간에 어떠한 커뮤니케이션이 있을 수 있죠. 뭐 세마포라든가 메시지 큐와 같은 그러한 것들의 동작들을 살펴보고요. 또한 엠베드 보드와 같은 그런 보드를 통해서 어떻게 그런 것들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